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환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런데 이 장시간 중요한 주제를 듣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한중일 미래농업 심포지움에서요. 이 한중일 농업혁신 시스템의 현황과 농업 미래라는 큰 주제로 3개국의 사례를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듣고 보니까 좀 각자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단계를 넘어서 실증 단계로 이제 가는 것 같고요. 또 중국은 또 이게 민간 기업 주도로 이 스마트팜들이 좀 진행되는 것 같고, 우리도 여러 가지 현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개국의 어떤 사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정책 방향을 좀 모색하는 중요한 오늘 토론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을 해주실 지정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의 사동민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정연구센터의 장민기 소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식품부의 김상경 과학기술정책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김경미 연구정책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서 세 분은 소개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토론은 먼저 그 지정 토론자님들께 한 7분 정도 좀 토론을 좀 순서대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장시간 참석해 주신 우리 일반 청중께도 한두 분 이렇게 질문이나 토론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학계나 이쪽에서 먼저 하시고 정책 담당자들이 나중에 좀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님께 좀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농정연구센터의 장민기입니다. 오늘 어쨌든 국제 심포지움이라 우리나라의 상황뿐 아니라 일본 또 중국의 상황도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쨌든 과학기술의 전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이 ICT 스마트라고 하는 이 큰 화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에 와 있구나. 또 여러 가지 큰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가마다 상황이나 여건은 다릅니다만 또 기술 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지향하는 바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공통적인 목표 또 전략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이제 농업 농촌의 발전이라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져가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우리 과학기술 또 스마트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구현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깨달았습니다. 각각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어떤 분야냐 하면 이 기술을 어떻게 현장화할 것인가. 이제 실용화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어떻게 현장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혁신의 현장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이제 발제 중에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문제, 또 현장의 문제, 특히 연구실에서 구현되어 있는 그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변화를 시키는 그 원동력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가설적인 결론은 결국은 혁신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 혁신의 시스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농업의 혹은 농촌의 현장에서 그런 기술들이 이용되고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일종의 좀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에게 약간 좀 행운의 해였는데요. 같이 주최하고 계시는 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이러한 그 혁신의 현장 사례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딸기, 뭐 선인장, 콩 이런 형태로 해서 품목도 좀 나누고 지역도 좀 다른 사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대부분의 상황을 보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지 뭐 어떤 곳은 100년을 주장하는 곳도 있고요. 또 뭐 30년, 40년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미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주도자로서 이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전에 지금 대응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그런 그 역사들 또 지역들의 또 품목들의 발전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혁신은 그냥 전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혁신이 이루어지는 풍토, 좀 단어를 어떻게 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새로운 기술을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또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혁신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 혁신의 가치 사슬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새로운 품종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재배 기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완결되지 않고 아까 이제 발제 중에도 통합된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제가 봤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자에서부터 또 투입제, 뭐 비료, 농약, 또 생산 기술, 또 생산 시설,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통, 판매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이 기술이라는 것이 꽃을 피우고 혁신으로 또 새로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혁신으로 성공한 지역들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혁신이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그런 기술의 진화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혁신이 이미 준비되고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이어졌을 때는 기존에 있던 것과는 또 다른 영역으로 개척돼서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중국의 그 천리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그런 아주 단순한 그림인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 지역에서 보면 그런 원리들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연속된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6차 산업화 또 뭐 새로운 어떤 시설 또 새로운 재배 방식 이런 것들로 굉장한 어떤 폭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지역이 또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지역에서 수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공간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혁신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뭐 스마트 뭐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새로운 농업 농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로봇들이 생산해내는 거대한 온실들이 존재하는 우리 농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른 길을 찾아낼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농업 기술 혹은 뭐 혁신의 방향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주목해 왔다면 이제는 농업기술 혁신이 아마 농촌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농업 생산성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요구로 등장해 있고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은 농업의 생산성을 그러니까 경쟁력을 고민하고요, 걱정하고 막상 농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상반된 그 결과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 농촌의 어떤 그런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 뭐 생활 여건, 그야말로 농촌에서 존재하는 혹은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 혁신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전망을 해보고, 또 하나는 일률적인 거대 기술 혁신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개인, 경영체, 품목, 지역에 맞는 맞춤형의 기술 진화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 우리가 논을 대상으로 한 방제 뭐를 할 때 헬기를 썼었던 그게 최고의 어떤 굉장한 공동 방제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무인 헬기로 바뀌었고요. 또 지금은 주요한 그 논농업지대에 보면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국은 개개의 논 자기의 갖고 있는 포장의 범위를 정밀하게 갈 수 있는 맞춤형으로 전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또 무엇일까? 결론은 우리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그 맞춤의 수요, 개별화된 수요, 정밀화된 수요 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큰 방향이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혁신의 방향하고도 좀 다른 부분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의 어떤 방향 연구하시고 또 실제 그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도 존재한다. 그런 면들을 좀 고려해서 진짜 우리 농업 농촌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어떤 내용들이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 소장님께서는 그냥 뭐 어떤 R&D 차원뿐만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 좀 넓은 의미에서 혁신, 사회적인 혁신을 포함한 어떤 전반적인 혁신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농촌의 삶의 질이라든지 맞춤형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거의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동민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사동민 교수님은 전국 농학계 대학장 협의회장도 역임하셔서 이런 그 우리 특히 농가대학의 어떤 기술 개발 뭐 이런 쪽에 많이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 교수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북대학교 농대 사동민입니다. 예전에 한 3년인가요? 4년 전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오셔서 서울대 MBA 과정에서 말씀한 게 또 생각이 나는데요.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은 아시아 농업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앞으로는 운전 면허증보다 트랙터 운영 기술을 배우는 시대가 먼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보니까 아마 아시아를 주목하신 이유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트랙터가 아니고 벌써 차세대의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차세대의 농업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예측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처음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 R&D가 투자비가 한 국가에서 하는 게 올해 한 20조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농업 쪽에서 쓰는 게 한 4% 내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에는 정부에서 선정한 100대 기술 개발 기술에 농업 관련 기술이 15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 대비해서는 기술이 상당히 우수하게 연구 개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농민들이나 현정에서는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렇게 좋은 기술이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내 농장에서 내 논밭에서 일할 때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그것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리겠고 아까 일본에서 오신 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증 실험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저 일본에서 그 저 스마트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그 스마트팜이라는 게 일반인이나 아주 학생들도 자칫 잘못하면 자동화 유리 온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그게 그거에다가 뭐 자동화 축사라던가 또 아까 말씀하신 무인 트랙터, 무인 제초기 등등 필드 실험에서도 쓸 수 있는 것까지 광의 개념으로 가야 이해를 자꾸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죠 아마 국내에서도 스마트팜 밸리를 선정해서 아마 4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거의 유리 온실 자동화 시스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대상 작물을 보게 되면 보통 도마도 딸기가 상주고요. 상추, 아스파라거스, 오이 같은 것이 김제가 되겠고 밀양도 딸기, 풋고추, 파프리카, 고흥이 이제 멜론, 딸기를 주로 생산을 하겠다고 아마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영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사업비도 거의 한 1,000억대가 넘는 걸로 저희가 발표회 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농민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좀 당장 급하시니까 아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농민이 한 200만, 250만 잡고 있고 이 한 가구당 경작하는 농지 면적이 1헥타르에서 1.5헥타르 정도로 통계가 나오는데 상당히 소규모고 영세 농업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최신 시설을 갖춘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아우성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농업 기술 정책이 아니라 농민 정책으로서는 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그 스마트팜 밸리에서 청년 창업 보육 과정도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국내 신산업 미래 유망 직종이 이런 분야다, 스마트팜 분야라고 지금 정리가 되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취업이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될 거라고 아마 이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대가 전국적으로 한 1년에 3,4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농수산대학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러한 시스템에서 청년 농업인을 한 500여 명을 향후 5년에 이 스마트팜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지금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좀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수하게 교육받고 투자해서 인재를 양성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훌륭한 인재들이 어디 나가서 일을 하겠느냐. 그 스마트팜 하나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겠고 아마 대충 제가 알기로는 농지를 임대해 주는 것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재 육성도 좋지만 인재 육성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써겠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다 학교하고 정책 당국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뭐 의사 수라던가 변호사 수라는 것은 정부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수하고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그분이 진짜로 한국 농업, 세계 농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려면은 자기들끼리 너무 피터지는 투자도 못 받고 피터지는 경쟁에 내몰리는 건 좀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또 중국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스마트팜에는 꼭 인재 양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시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하고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수한 인재가 나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참 멋지게 보여주셔서 배운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만 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빅데이터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뭐 토양 정보화 사업을 해가지고 흑토람이라고 그래서 뭐
지번만 치면은 내 농지에 토양 비옥도가 나오는 것도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PCB량 처방도 자동으로 나오고 그거 참 좋은 시스템이고요. 또 병해충 예찰 시스템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온도, 습도 또는 여러 가지 증세를 봐가지고 뭐 중부지방에는 어떠한 병이 올 확률이 몇 % 된다. 좋은 시스템도 많고 또한 뭐 정밀 기상 예보를 해가지고 어느 남부지방 어디는 몇 월 며칠에는 좀 동해 방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또 딴 쪽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그 단계를 지어 놓아가지고 내가 한 실험을 꼭 내가 써서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고 향후 우리 세대 또는 다음 세대에서 데이터를 모아주고 통일한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컴퓨터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향후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데이터 커렉션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통일하는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좀 유지해서 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좀 부탁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수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결국은 연구 기반이나 시설이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좋은 교육, 좋은 연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다 농업에 계시니까 농대 다 가고 오셨겠지만 정말 열악한 시설입니다. 첨단 유리 온실은커녕 뭐 바람이 숭숭 새는 온실을 가진 대학들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것을 저희가 학교에서도 애를 씁니다만은 뭐 대학은 이게 교육부다, 시설 투자는 교육부다 이렇게 나가시는데 꼭 그런 거점적인 관념을 좀 버려주시고 농업의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한다. 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신다면은 농업 연구, 농업 교육에 대한 투자도 농업 단체라든가 농업 관련 또 정부 기관에서라도 한 번쯤은 신경을 써주셔야만 이러한 좋은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또 이용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이 스마트팜 정책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팜의 개념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팜 밸리의 어떤 그런 좀 문제점도 특히 그 청년농 양성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 갈 거냐, 그리고 기존 농업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빅데이터에서는 더 표준화 문제, 그리고 또 대학에서의 인재 양성, 그리고 시설 보완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책 당국자께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농촌진흥청의 김경미 연구정책과장님께 좀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김겸희입니다.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국가 중심의 농업 분야 R&D를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혁신과 기술적인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해서 변화해 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듣다가 제가 좀 생각해 본 부분이 60년대, 70년대쯤에 우리 삶을 바꾼 그런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농업 분야의 기술은 언급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60, 7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거의 한 70% 이상이었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보다 농가 인구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한 3% 내외로 줄었고 그리고 경지 면적도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오늘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있고 또 더 다양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마지막 발표에서 이인복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농업 기술의
그 동력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2배의 신비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했고 또 그런 식량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더 많은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게 기여하는 것이 농업의 기본적인 기여가 아니었는가. 근데 우리가 최근에 과학기술을 너무나 ICT 기술이나 이런 것 쪽으로 가면서 근본적인 과학기술이라는 힘을 조금 편협하게 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농업기술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일본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제가 좀 와닿았던 내용은 지금 스마트팜의 기본적인 전략은 수익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기술이 성공적인 기술이 되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시스템으로 안착이 되려면 반드시 그 문제는 이제 풀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농가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농가들을 어떻게 이런 변화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전략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의 협업 체계도 저한테는 좋은 의미를 주었는데요. 그래서 농가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을 할 때 저도 진흥청에서 그 현장 실증을 하거나 신기술 보급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농가는 자기의 생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죠. 그러면 그 실패를 그들에게는 결국 생계의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술 수용에 대한 실패 비용, 위험 비용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이 정책들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농가의 어떤 데이터들도 숙련된 또는 정말 우리가 보면 명인이라고 지정된 그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데이터들도 너무나 값싸게 빨리 우리가 수렴하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좀 정책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혁신을 어떻게 농업인들이 쉽게 수용하고 또 그 혁신 시스템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 갈 것이고 그런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렴을 하고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기술적인 혁신들의 과제들을 찾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사례에서는 제가 초기에 말씀드리면서 던졌던 질문, 우리가 스마트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과학기술의 핵심적인 전략 또는 달성하려는 기술의 도달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국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이인복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 스마트팜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농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내부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기술 속에 농업이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농업이 핵심적인 기술로서 기능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앞에 이전에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생리라든지 또 저희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작목들도 있으면 품종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들. 일본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지금 현재 스마트팜으로 구현되는 작목들이 지금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목들에 대한 기반 기술들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또 하나 제조업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미 스마트팜의 안에서 구현이 된 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생리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안에 우리는 이 작목의 주요 질병 또는 주요 병해충은 이것이다 라고 정해놨지만 그들도 변화 발전합니다.
그들도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변이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생태적인 변화들은 이 스마트팜을 연구하는 이 팀 중에서 누가 그것을 해결을 해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스마트팜의 출발점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불안정성, 기후에 대한 영향성, 그리고 그 작물을 통해서 나오는 성분이나 내용들이 기업의 원료로 쓰일 때 표준화되지 않는 점,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접근을 했고, 또 고령화되니까 좀 더 자율화시키고 또 자동 제어를 통해서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접근하고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막상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구현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진단했던 그 문제, 원인, 그리고 그 도달하려는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맞게 가고 있는가. 이거는 중간중간에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역시도 그 많은 사람이 고도의 기술을 수렴할 수 없는 일반 농가들, 특히 고령 농가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고령 농가를 대체하는 청년 농가들 역시도 정보 접근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세 분 연사들이 다 주목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정보의 접근성이 청년이라고 해서 뭐 빠르고 고령자라고 해서 느리고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이 맞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서비스 체계들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겠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기술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 영역들이 있고 기술이 풀어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또 지체되는 다른 많은 부분들의 영역들은 좀 정책적으로 협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농림부하고 저희도 같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교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미 과장님께서는 어떤 전통 농업 기술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스마트팜이다, 그 여전히 작물의 재배 이런 그 기초적인 기술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기술과 어떤 정책의 협력 그리고 중요성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책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경 과학기술정책과 과장님께 좀 그 정책과 관련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 김상현입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한중일 미래농업 포럼 하게 되면 미래를 농업에 있어서 미래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보면 역시 스마트팜이 가장 큰 스마트 농업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스마트팜이 우리 연구자들, 그다음에 또 정책의 입안자들, 그다음에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팜과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팜에 있어서의 그 체감성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냐의 문제는 가장 큰 하나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민기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장성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관가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챙겨봐야 된다라는 측면인 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 이제 스마트팜을 통해서 구현해야 될 게 뭐냐라는 측면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될 부분이 앞으로는 진짜로 우리가 스마트팜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컨센서스를 이루었냐에 대한 문제죠. 누구든지 앞으로 나가면 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농업인들도 협력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 조금 부분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반성을 좀 해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말 정도에서 대규모 예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패키지 다 붙여 혁신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약 7년간 3,867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책과 그다음에 또 현장을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 예타 사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게 앞으로의 우리가 먹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 스마트팜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최적화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게 한 16개 정도 될 거라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6개의 어떤 최적화된 모델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구현돼서 실제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효과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16개 품목에 대한 것들을 어떤 품목으로 할 거냐에 따른 것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 어떤 7년간 투자를 해야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구축이 될 겁니다. 이인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스마트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데이터의 정교성, 정확성, 신뢰성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7년짜리 계획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최적화 모델도 나타나지만 중간에 있는 중간 데이터와 최종 데이터들을 공개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민간 회사들이 다시 운영하고 재가공해서 좋은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최적화 모델과 실제적으로 그걸 재가공해서 나타나는 그 최적화 모델들을 통해서 좀 더 경쟁하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의 표준화, 그다음에 또 플랫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공개성 있게 공개를 해줄 거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인복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그 R&D 효율성을 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진청과 산림청, 그다음 검역본부 통해서 좀 R&D 효율화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공동으로 사업 설명회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8, 19일 날, 20일 날 해서 4개 부처가 전부 다 모여서 한 번에 설명회를 가질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2021년도 수요조사를 한 번에 이제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11월 말부터 아마 내년 1월 중순까지 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더 농업인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에 있어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 적용되고 좀 편의성이 갖춰지는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있어서 또 앞으로 나갈 거는 지금 5년짜리 그 육성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농림식품 분야는 어떤 분야를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육성 계획을 5년짜리 계획을 마련하고 지금 이제 거의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5대 투자를 하겠다, 5대 분야를 중점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5대 투자 중에서 중점이 되는 건 역시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R&D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의 큰 거는 어떤 거냐면 저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저희들이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전자기기, 그 다음에 또 기계 하시는 쪽 연구하시는 분들과 같이 코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다양성, 그 다음에 또 개방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 다른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적용시켜서 좀 농업이 외연적인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그 연구에 있어서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이제 조만간 그 발표를 하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발표하신 일본 우리 산호격 박사님하고 좀 중국의 천리민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좀 한 가지씩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 품목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금 진척이 있고 나아가고 있는데 최적화 모델이 좀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게 상품화가 되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고
지금 오디너리 하우스가 42,000헥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일본 정부 측면에서는 이거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러면 확대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좀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런 계획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국의 우리 교수님한테는 주신 것을 잘 보았고 발표를 잘 들었는데, 혹시 에그리 5.0이 혹시 그 생각하시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스마트 농업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신 건지, 거기에 말한 것처럼 AI나 빅데이터까지 같이 들어가서 말씀하신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이 실제적으로 R&D가 현장성에 있어서 좀 더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건데, 이런 자리가 또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의견들이나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교류된다면, 소통된다면 좀 어떻게 보면 정책과 R&D가 같이 갈 수 있고 현장의 현장성을 감안한 어떤 R&D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미래 또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답변은 맨 마지막에 세 분께 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고요. 그 전에 우리 참석해 준 일반 청중들께 좀 토론을 부탁드리겠는데요. 뭐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 시간 관계에서 한 2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소남을 말씀하신 다음에 간략하게 그러면 2분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하고 이쪽. 예. 먼저 그러면 김 교수님 먼저. 네, 한국농수산대학의 김진진 교수입니다. 중국에 출신 천리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그 인터넷 대기업의 스마트 농업 진출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 정부의 지원책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중에 좀 질문해 주세요. 나중에. 바이오통 크랍 사이언스 대표 윤철입니다. 중국 농대 천리민 교수님한테 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농작물을 미국 등 엄청나게 옥수수, 콩 등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책과 첨단 스마트팜이나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 언제부터 수입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중자든지 어떤 요인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뭐 가격이 싸다든지, 제가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 게 중국은 한반도에 50여야 되는 관한 토지입니다. 항무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수입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책과 향후 어떤 뭐랄까요, 수입을 뭐 좀 줄인다든지, 뭐 그다음에 가장 큰 가격일 텐데 현재의 옥수수 콩이 그런 국가들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나길래 이렇게 대량으로 수입하는지 참 어려운 질문 같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우리 청중님들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답변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안동혁 박사님, 그리고 천리민 교수님, 이인복 교수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동혁 박사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에서 시설원의 최적화 모델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최적화 모델이 있냐고 물어보시면은 없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대신에 환경 제어라든가 이렇게 환경 제어를 해야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목표가 따르기 때문에 네덜란드 같이 수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화 모델을 가지고 그런 쪽의 대답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대부분
지금 현실상 저 농민들이 기대하는 최적화 모델은 수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의 모델을 마련하고자 R&D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규모 확대 계획이 있느냐라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0군데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차세대 시설원의 확대 사업이라고 따로 추진을 또 시켜가지고 10군데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대규모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 전부냐 그런 게 아니라 또 중소 규모의 저 시설 쪽에서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그 윈윈이 될 수 있는 기술 확대를 하는 사업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가.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천리민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질문 요지를 이해를 하셨습니까?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질문.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대 기업, 인터넷 거대 기업에서 스마트 농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 인터넷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적인 우수한 기술의 기출을 통해서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부가 관련된 무슨 지원을 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기업 정부, 인터넷 기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우 그 심도 깊은 질문이신데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그런 뉴스라던가 언론회라던가 발표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대학 교수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각도에서 본다면 완전히 대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혹은 외국에서 많은 그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시장화 개혁 이후로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따르고 있는데요. 일부분은 시장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것들은 코스트가 높다던가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반드시 개방형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국제적인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래된 중국의 사회주의이지만 시장 경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일 중미 무역 마찰 이후에 사실 중국이 마음대로 그렇게 수입량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수입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혁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급자족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의 그런 수준이 낮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세대 어그리 5.0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분야는 양자 컴퓨팅이라던가 이런 분야의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G 플러스 이런 인터넷 플러스의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역량에 집합되겠죠. 앞으로는 6G, 6G 플러스라는 개념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5G잖아요. 하지만 6G, 6G 플러스라던가 양자 컴퓨팅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5.0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5.0 세대에 가까운 개발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4단계가 무인의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단계라고 하면 5세대가 제가 생각하는 5세대는 완전한 IT 기술의 그런 융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같이 배합이 된, 융합이 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그런 요구에 다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이 이미 개혁 개방을 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5세대에서는 앞으로 사성적으로, 인재적으로, 그리고 전문가적인 그런 통합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바탕 하에서 과학기술이 융합되고 또 새로운 역량이 결집된 인터넷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뭐 스마트팜도 있고 뭐 수직 농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업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청년들이 그나마도 네, 알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우리 김상경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기로 하시고요. 네. 지금 중국 교수님께 질문된데 아까 지금 통역기를 안 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스마트 농업을 하는데 정부 지원이 있느냐 했더니 없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중국이 뭐 콩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 수입하는데 이걸 좀 수입 대체를 할 수 없냐 했더니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좀 보기에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농업 5.0, 에그리 5.0은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지금 5G가 아니라 6G 같은 새로운, 지금 현재 그 4차 산업혁명에 논의되는 거 이상의 새로운 거를 적용하는 게 이제 뭐 농업 5.0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발표자 중에 마지막으로 이인복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2년 전인가 그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의 실케 해밍이라는 그 온실 환경하는 세계적인 팀이 있습니다. 약 공학 쪽에 가까운 팀인데 그분들이 전국에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자들한테 자기네들이 시설을 빌려줄 테니까 그 모든 공간들 동일한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어느 장비고 다 해줄 테고 니네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경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덜란드에 농사를 잘 짓는 농민이 한 섹터를 맡고 그 모든 전 세계에서 지원하신 팀들이 동일한 똑같은 그 환경 그 맡고 원격으로 그 와게닝겐 대학에서 다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ICT로 농민을 이길 수 있냐, 스마트팜 기술로. 그랬더니 뭐 거의 다 졌습니다. 한 팀 빼고는. 그 정도로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그런 현재까지 우리가 충분한 빅데이터가 구축이 안 됐다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그분들과 이야기를 뭐 워낙 한 20년 친한 친구들이라 좀 잦은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런 ICT 하는데 그 농민의 경험이나 기술이나 노하우가 녹아나지 않았다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스마트팜 관련된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여러 기관들, 농업 이외의 기관들도 많이 받아서 테스트베드라고 스마트팜들을 막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제가 학생들한테 이쪽 분야로 좀 독려하기 위해서 데려가 봐보면은 저는 한 군데도 농민들보다 그 작물을 잘 기른 곳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그런 첨단 ICT 이런 쪽보다도 정말 지금 현장에 수백 년 동안 많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들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노력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부나 연구자가 개발한 것이 농민들이 현장에서 정말 원하는 건지 그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거를 농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정말 농민이나 이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나 그거를 개발된 거를 활용할 줄 어떻게 하면 자기네 삶을 더 나아지고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경우들도 숱하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빠르게 발전하는 정부나 민간 다양한 데서 개발하는 많은 제품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고민을 하게 하고 이걸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개발됐을까? 우리가 이걸 적용했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득이 올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하면은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그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역이 뚫린다, 뭐 효율성이 없다.
솔직히 그런 최종 유저인 그런 이용자들을 그런 걸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 시간이 많이 지체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중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팜 이쪽이 이제 주 논의의 초점이었던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뭐 혁신, R&D 전반적인 뭐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스마트 농업 중심으로 이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삼국의 어떤 새로운 동향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저도 뭐 마지막으로 한두만 좀 정리해서 겸 말씀드리면 좀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첨단화된 유리온실 위주로 모든 논의를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좀 범위를 넓혀서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신 축산, 그다음에 노지채소, 뭐 곡물까지 포함된 스마트 농업이라는 좀 넓은 의미의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팜밸리처럼 너무 지나치게 정부가 주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농민들도 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분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제대로 성장을 해나갈지 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후 관리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좀 하고 또 이건 철저히 정부는 뭐 R&D나 연구개발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농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 정책 사업들이 보면 보조 매프로 뭐 융자 매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으로 뭐 투자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 이게 부실화되고 스마트팜 사업도 사실 저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이슈 중에서 우리가 스마트팜, 4차 산업, 뭐 혁명, 뭐 농업 혁명 이러면 우선 그 농업에다 그냥 IT 기술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경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농업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진행하는 거는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통적인 농업 기술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는 오늘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안동혁 박사님, 천내민 교수님, 이민복 교수님과 토론해 주신 사동민 교수님, 장민기 소장님, 김상경 과장님, 김경림 과장님과 또 끝까지 자리를 우리 지켜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포지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토론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농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그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농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중일 미래농업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